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번 6월 모의고사의 고1 문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11번에서 15번까지의 문법 파트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2번은 지문으로 두 문제가 묶여있는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서술어에 따라 여러분 서술어가 지금 무엇인지는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은 고등학교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따로 서술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이나 상태나 성질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어에 따라서 완전한 문장. 자, 여기서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하다는 뜻인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완전하다는 거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그 성분이 빠지게 되면 의미가 충분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자, 의미가 완벽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여러분들, 자릿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모든 서술어는 자릿수가 최소 1 이상입니다. 한 자리 이상은 무조건 필요로 하는데요. 이 자릿수를 셀 때 자기 자신은 안 세는 겁니다. 즉, 서술어 본인은 빼고 세는 거예요. 서술어 자기 자신 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바로 자릿수인데, 그럼 무조건 한 자리 이상 된다는 거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바로 주어가 되겠죠. 주어. 그 어떤 서술어도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술어는 없습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필요로 한다. 지금 보니까 아기가 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을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아기가 서럽게 운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있겠죠. 지금 예쁘는 아기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용어가 되겠고, 아기가는 주어, 서럽게는 운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 운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문장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예쁜과 서럽게 이 친구들은 굳이 없어도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쁜 아기가 운다 에서 예쁜은 추가적인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지, 이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문장 아기가 운다라고 하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기가 또는 운다 라고만 있으면 아기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누가 운다는 건지를 의미를 확정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게 불완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세지 않고 의미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만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 한 자리 서술어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는 당연히 주어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목적어나 보어나 필수적 부사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잡았다라는 서술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최소 1개 이상은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 경찰이 잡았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쓰게 된다면 의미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가 않죠. 무엇을 잡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도두구리라고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바로 잡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것도 잘 봐요. 물이 되었다. 주어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는 보어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수적인 보어가 들어가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맞죠? 참고로 이 보어는 한국어에서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와 아니다, 되다와 아니다 앞에 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동사 앞에 잠시만요. 되다는 동사고 아니다는 형용사네요. 이 되다나 아니다 앞에 취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얼음이가 보어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들이 닮았다. 역시 불완전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빠와라고 하는 부사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나온 잡았다, 되었다, 닮았다, 잡다, 되다, 닮다라고 하는 서술어들은 전부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세 자리 서술어가 있네요. 자, 세 자리 서술어가 최대입니다. 자, 세 자리 서술어는 당연히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필수적인 부사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삼다라고 하는 동사를 봅시다. 그녀는 삼았다. 완전하지 않죠? 그럼 당연히 뭔가 필요하겠죠. 잘 보시. 그러면 그녀는 그 아이를 삼았다 라고 해도 불완전해요. 그 아이를 무엇으로 삼았는지 부사어까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라고 하는 세 가지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빠와 그 다음에 뭐 제자로 이런 단어들이 필수적 성분으로 생략되었을 경우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아들이 닮았다. 그녀는 그 아이를 삼았다.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한편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는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하다가 반드시 생각하다는 무조건 몇 자리야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다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서술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생각한다. 당연히 불완전하죠.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think의 의미가 되겠죠. think. 떠올린다, 생각한다의 의미. 자, 그러면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로 의미가 완전해진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hink라는 의미의 생각한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생각하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consider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 의미거든요. 여기다. 자,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다로 바꿔봐요. 나는 그녀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그녀를 무엇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스승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선녀로 생각한다. 여기다. 이 선녀로라고 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반드시 포함이 되줘야만이 이 컨시더의 의미에 생각한다는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한다가 이 두 번째 이 밑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각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 나의 생각하다는 세 자리 서술어. 똑같이 생겨먹은 단어라도 어떤 의미로 문장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지문이었네요.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2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은 필수적 부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기억이 필수 성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맞죠? 지금 여기 보니까 영리하게 생겼다, 통나무로 만들었다, 변홍사에 적합하다, 친구와 의논했다, 나에게 주셨다. 지금 이 5개 모두 부사어는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을 고르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필수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을 빼고 읽어보면 돼요. 빼고. 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매우 생겼다. 자, 의미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 영리하게는 당연히 필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생겼다라고 하는 친구는 그 아이는 주어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영리하게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 어때요? 의미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승윤이가 식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전달이 돼요. 다만 그것을 통나무로 만들었는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신문지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죠.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문장이 어색하다.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 또 문장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말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통나무로는 없어도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만들었다는 승윤이는 주어와 승윤이는 만들었다. 이거는 좀 불완전하죠. 식탁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봅시다.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하다. 어때요? 야,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해. 살기에 적합한 건지 변홍사에 적합한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합하다, 이 변홍사도 당연히 변홍사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합하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의논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함께 의논하겠다. 나는 이 일을 의논하겠다. 어떻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누구와 의논하는 건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이 친구와는 필수적인 성분이고, 의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셨다 볼게요. 마지막. 작년에 부모님께서, 자, 주어가 들어가 있죠.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5번 찍은 학생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준 것인지, 그녀에게 준 것인지, 언니에게 준 것인지, 오빠에게 준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볼펜을 주셨다. 이게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준 건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라고 하는 누구에게라는 서술어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문제도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래요. AD를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냐면 약간 이 부분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겨먹은 듣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잘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전을 독해하는, 이 사전을 읽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듣다 1, 듣다 2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듣다 숫자 옆에 붙어있는 1과 2,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동음이의어 또는 동형어라고 해요. 자, 동음이의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음은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다 1과 듣다 2의 의미는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단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듣다 1에 요 1, 2, 3번으로 요 꺽쇠에 되어 있는 1, 2, 3이 있죠. 1, 2, 3. 그 다음에 여기 따로따로 뜻풀이가 되어 있죠. 따로따로 뜻풀이가. 자, 이 친구들을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다의어 관계. 자, 이 다의어는 뭐냐면 이 듣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안에 조금씩 다른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아예 다른 단어의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하나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꺽쇠들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의미가 조금씩 확장돼서 의미가 확장돼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이어는 서로 한 단어이며 의미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동음이어는 아예 같은 단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통통배 있죠. 배. 바다에 떠가는 배. 그 다음에 먹는 배. 이거는 동음이어입니까? 다이어입니까? 전혀 다른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음이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코가 이렇게 있어요. 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콧물이 있어요. 콧물. 근데 이 콧물도 코라고 하죠. 코가 나온다 그래서 콧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가 요 감각기관 노즈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콧물의 의미로 쓰이는 거는 동음이어 관계입니까? 다이어 관계입니까? 다이어 관계죠. 왜냐하면 이 코라는 의미에서 이 콧물이라는 의미가 확장됐기 때문에 기원이 같은 확장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이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듣다 1, 2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사전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요 표식입니다. 요 표식.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 진한 꺽쇠, 이렇게 진한 그 희한하게 생긴 괄호 안에 무엇을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엇을 이것은 뭐냐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을 반드시 여기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라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요구하니까 이것들은 요 1번 의미로 쓰였을 때 듣다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자, 무엇을 을 필요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라고 해맑게 대답하면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당연히 필요로 하니까 여기 필수적인 성분 여기 써놓을 때 주어는 당연히 안 써놔요. 오케이? 누가 무엇을은 누가는 안 써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엇을이 있다고 하는 거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첫째 주어 누가, 두 번째 목적어 무엇을.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에게 무엇을은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 문장 성분 여기 포함된 써 있는 거에 주어는 안 써놓는다. 주어는 안 써놓는다는 것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3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는 여기에 있게 되겠죠. 자, 이 A가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듣는다. 자, 그러면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여기 이게 두 자리 서술어가 돼야 되는 거죠. 두 자리. 실제로 문장을 봐도 나는 새소리를 듣는다. 이게 바로 필수적 성분이 되겠죠. 필수적 성분. 자, 여기서 어디서 듣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입니다. 나는 새소리를 듣는다. 나는 새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도 충분히 말이 된다는 거죠. 의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로 고쳐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이 듣는다. 이 B가 여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네요. 지금 보면은 누가 무엇에게 무엇을 듣는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주어와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로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사어가 빠져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C 듣는다. 자, 무엇을 무엇으로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게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주어가 하나 필요하고요, 목적어 하나 필요하고 부사어가 하나 필요하죠. 따라서 세 자리 서술어이면서 주어 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라는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니까 3번이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봅시다. A와 D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보니까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무엇에 뭡니까?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닌 게 되겠고요. 5번 B와 D는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서술어 자릿수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 맞죠. 이 듣다는 여러분들 많이 안 쓰는 건데, 그 비가 듣는다라고 할 때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듣는다라고 있어요.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 황순원의 소나기에도 나오고 정지용의 비라고 하는 시에도 멎은 듯 새삼 듣는 빗방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듣다가 이제 떨어지는 의미예요. 당연히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서술어 자릿수가 같을까요? 자, B는 몇 자리 서술어냐면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D는 몇 자리예요? 두 자리죠. 서술어 자릿수도 같지가 않은 걸 볼 때 5번도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네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 해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어나 부사어나 목적어 이런 걸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 여기선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을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멋지다. 몇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멈춰놓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멋지다는, 자, 그녀는 멋지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아주 멋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녀는 멋지다로 의미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멋지다는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오케이? 자, 삼다 봅시다. 이 삼다는 뭐 제자로 삼다 할 때 그 제자로 삼는다 할 때 그 삼다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삼았다. 일단 주어를 해보는 겁니다. 느낌이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나를 삼았다. 목적어도 넣어봤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아. 뭘 해야 됩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해야 의미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가 필요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삼다는. 오케이? 자, 되다 봅시다.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 내가 되었다 하면 완전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보어를 필요로 하죠. 따라서 되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오케이? 자, 먹다는 내가 먹었다. 완벽하지 않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밥을 먹었다. 자, 이걸로 충분하죠.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자, 빌리다 봅시다. 빌리다. 내가 빌리다. 일단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에게 빌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빌리다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빌리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이 세 자리 서술어를 기억하실 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세 자리 서술어에 주다, 받다, 뺐다, 뺏기다, 기증하다, 빌리다, 증정하다, 부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요동사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누가 무엇에게 뭔가를 주거나 받는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동사가 대부분 수요동사라고 하고 이것들이 대부분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오고 가는 물건이 오고 가고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관련된 동사들은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세 자리 서술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곁들여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 변동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문 변동의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체의 특징은 뭡니까? 의문의 개수가 안 바뀌고 하나만 교체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게 있는데 이게 A, D, C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D로 바뀌었죠. 의문의 개수는 변화가 없죠. 제로, 변화가 없지만 이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치 축구에서 선수 교체를 하듯이 바뀌는 게 바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 탈락은 뭐냐면 하나가 나가서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A, B, C가 만약에 A, B가 된다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중에 C가 날아간 거죠. 자, 첨가는 뭐냐면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B가 A, B, C가 되면 첨가가 되겠죠. 개수는 당연히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축약은 뭐냐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DC가 되는 경우에는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은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탈락은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하나가 빵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축약은 뭐냐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점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의문 변동을 배웠을 거기 때문에 특히 1학기 때 아마 의문 변동 다 배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여기는 단어 분석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반물이 어떻게 되냐면 반물로 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미음은 비음인데 비읍은 비음이 아니죠. 이 비읍이 비음인 미읍을 닮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음화가 일어나면서 교체가 되죠. 교체가 되고 음은 개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비음화가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교체했다. 맞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광활루가 되겠네요. 편의상 이 장음기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활루가 어떻게 되냐면 광할루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니은과 리을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게 됩니까? 항상 리을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죠. 유음화가 일어났고 유음화도 당연히 요거 하나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고 의문의 개수 변화는 최종적으로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교체됐다. 맞는 게 되겠죠. 자, 조화 봅시다. 자, 조화가 조화로 발음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히읗만 날아가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히읗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어간의 끝소리가 히읗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히읗 소리는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히읗 탈락은 당연히 탈락이 되고 개수가 마이너스 1로 줄어드는 음음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색연필을 볼게요. 색연필. 자, 일단 자,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게 보면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초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꾸려면은 뭔가 필요하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색연필로 일단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게다가 여기 뒷말에 초성이 없고 뒤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니은 첨가라고 하고요. 당연히 변동의 종류는 첨가가 되고 개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색연필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색연필로 바뀔 수가 있죠. 왜요? 니은이 기억에 영향을 주는 비음화 때문에 바뀔 수가 있겠고 비음화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늘어서 이런 변동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첨가되는 니은으로 인해서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되었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았죠? 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오탄벌 봅시다. 자, 오탄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이 끝소리에서 시옷이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옷 한 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음절의 끝소리 교칙, 음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음끝은 교체고요. 교체됐고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됐고 개수 변동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옷 한 벌이 어떻게 되냐면 옷 한 벌 이렇게 됐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자, 예사 소리가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로 변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디귿이 티읕으로 그러니까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바뀌었죠. 이건 뭐가 되냐면 축약이 되겠죠. 축약. 개수는 하나 줄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시옷이 탈락한 후 첨가되는 디귿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그냥 바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되었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뒷부분 히읗과 만나 티읕으로 추각된다. 이건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음운 변동 제가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이런 분석 방식이 있다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여러분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는 교과서가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띄어쓰기도 아마 그 내신에서 이번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지 배워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뿌는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게 바로 한국어의 X 같음이죠. 한국어에. 자, 이 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한글 맞춤법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따라서 이 뿜이 의존명사로 쓰였는지 조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해야만이 이 뿜을 붙여 쓸 것인지 띄어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띄어 써야 하나요? 품사에 따라 달라져요. 자, 나에게는 너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체언 뒤에 붙어서, 자, 여기 너라고 하는 체언 뒤에 붙어서 뜻을 나타내니까 조사라서 붙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웃을 뿐이었다 라고 하는 뿐은 웃을 뒤에 붙어서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옆에 좀 알려드릴게요. 의존명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의존명사라는 거는 품사 자체는 명사예요. 사람, 하늘, 구름, 연필 이런 명사인데, 사람, 하늘, 구름 이것들은 혼자 스스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 의미가 완벽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명사들은 것, 수, 만, 대 이런 단어들은, 자, 수 있다. 의미가 완벽합니까?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수 있다.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와야 의미가 완벽해지죠. 것이다. 의미 이상하죠? 자, 뭐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쓸 것이다 라고는 의미가 앞에 와야죠. 바로 이런 명사긴 명사지만 혼자서는 의미가 완벽하지 않아서 앞에 수식하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사들을 의존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존명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혼자 쓰일 수 있어야 됩니까? 혼자 쓸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의존명사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혼자 쓸 수가 없어야 돼요. 수 있다. 혼자 못 쓰겠다. 이 수는 혼자 못 쓰네. 항상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오네. 그런 걸 이제 캐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이 수식하는 말이 어디 옵니까? 바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있다의 할, 볼 수 있다의 볼이 수식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인데요. 그 수식하는 말, 앞에 오는 수식하는 말의 품사가 뭐면 안 돼요? 명사나 뭡니까? 대명사나 수사 같은 뭐면 안 돼요? 체언이면 안 돼요. 그냥 명사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약간 구분한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뿐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대로만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래서 대로랑 뿐이랑 만큼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연습하기 위해서. 자, 대로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자, 보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노래 알죠? 지나간 것은. 자, 봅시다. 지나간 대로 하면은, 자, 대로 의미가 완벽하지가 않죠. 뭐뭐 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앞에 뭔가 수식하는 말이 와야 되죠. 대로 혼자서 못 쓰이네. 심지어 앞에 수식하는 말이 오네. 그리고 앞에 수식하는 말이 명사인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지나가다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죠.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활용형이죠. 그래서 이 대로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로 성적이 안 나왔다.
혼자 쓰일 수가 없죠. 1번 통과. 자,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 앞에 있는지 없는지 통과. 그 다음에 예상하다. 명사가 아니죠. 통과. 그럼 이건 의조명사라서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너는 너대로 가라. 너는 대로 가라. 혼자서 쓸 수 없는 거. 이건 통과했죠. 그 다음에 앞에 봅시다. 이 너가 대로를 과연 꾸며주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꾸며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너는 뭡니까? 대명사죠. 너는 너를 이렇게 조사를 붙일 수 있는 대명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로는 앞에 대명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 거고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해라. 자, 방법은 명사죠? 명사 뒤에 붙은 조사죠. 따라서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법이 없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할 때는 말하다가 동사니까 이건 의조명사라서 띄었어야 되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들었을 뿐이다. 듣다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의조명사가 되겠죠. 띄었어야 되는 거고, 시간만 뿐 공부를 못했다. 뿐 앞에 수식하는 말 필요하고, 허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식하고 있으니까 체연이 아니니까 당연히 의조명사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남은 건 공부뿐이죠. 진짜로 자식이 셋뿐이다. 자, 이것들은 명사류의 그 체연류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붙였어야 돼요. 뿐이 조사라는 겁니다. 자, 노력한 만큼 좋았던 만큼, 당연히 노력하다 좋다 띄었어야 되는 거고요. 대궐 집체 명사이기 때문에 이 만큼은 조사라서 붙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변형돼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앞말이 명사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자, 그럼 봅시다. 1번 아는 대로 알다가 꾸며주고 있죠. 당연히 의존명사에서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다죠. 띄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 생각은 명사죠. 그러니까 생각대로는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은 먹을 만큼 먹다죠.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말만큼 말은 명사죠. 따라서 이건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가볼게요. 15번. 자, 높임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높임 표현도 문법 요소가 1학기에 들어간 학교가 많았을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옆에 좀 더 설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쉽게 구별하는,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포인트, 제가 만들어낸 어떤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장이 분석 대상의 문장이 있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진지를 올리셨대요. 이 문장이 있으면은 1단계는 뭐냐면요, 이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 높임 표현을 모두 찾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높임 표현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자,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기 존댓말 들어있죠. 할아버지께 진지를 올렸대요가 아니라 올리셨, 시엇이죠. 올리시엇, 이 시가 존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네 가지 요소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소가 존대법으로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다 찾는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요, 그 높임 표현이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이건 누구 때문에 발생합니까? 어머니를 높이는 말이죠. 어머니 때문에 발생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 이건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발생했죠. 그 다음에 진지, 이거 누가 드시는 걸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발생했죠. 그 다음에 올리시다 할 때 시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누가 올린 거예요? 어머니가 올린 거죠. 이 시는 어머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오만이. 그 다음에 요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요를 썼겠죠. 당연히 이건 아버지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을 찾은 다음에 이게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다 연결을 시켜요. 자, 마지막 단계. 그 발생 원인이 되는 사람이 문장의 주어면 주체 높임, 목적어면 부사, 그러니까 주어면 주체 높임이고 목적어 부사어면 객체 높임, 듣는 상대 때문이면 상대 높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머니께서 할 때 주어가 어머니죠. 그러면 이 어머니께서가 어머니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이 어머니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니까 주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 이 할아버지가 지금 부사어죠. 부사어. 할아버지께 올렸다. 오케이? 부사어죠. 따라서 이 할아버지는 부사어에 해당되는 객체 높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머니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주체 높임이 되는 거고, 이건 아버지 때문에 발생했는데 아버지는 문장 바깥의 청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상대 높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단계로 높임법이 무슨 높임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두 가지.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첫째 뭐냐면 상대를 부르는 경우에는 절대 그 상대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늘 늦으신다네요 라고 하는 게 이 어머니를 주어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이건 너무 초보적인 거죠. 왜? 주어라는 거는 서술어의 주체죠. 근데 늦는 거는 지금 어머니가 늦는 거예요, 아버지가 늦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늦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예요. 오케이? 이 문장은 아버지가 늦는다, 이게 문장이고, 이 어머니는 상대를 부르는 그냥 독립성분이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 이 어머니는 절대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가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께서는 아버지를 높이니까 주체 높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늦으시다 할 때 시도 아버지 때문에 발생하니까 주체 높임, 이 요는 어머니란 상대 때문에 발생하니까 상대 높임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조심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엄마, 자, 이게 이제 주어가 아닌 건 알았어요. 자, 아버지께서 드렸다는데요. 자, 세 가지죠. 아버지께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해요?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주어기 때문에 자, 주체 높임이죠. 자, 그 다음에 드리다는 아버지 때문에 발생하니까 주체 높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드리다가 아버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드리는 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드리는 거는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전화를 이미 드렸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리다는 할머니께 드리는 거니까 할머니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객체 높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대 높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장에서 할머니께 이런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복원해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문 한번 볼게요. 높임 표현의 종류, 이 세 가지가 있죠. 상대 높임, 듣는 상대를 높이는 거, 주체 높임, 주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 자, 상대 높임의 실현 방식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종결어미예요. 항상 상대 높임은 문장의 끝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문장의 끝에서. 그래서 이 종결어미라고 하는 요소로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종결어미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 뭐가 되냐면 주어를 높이는 건데 실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시를 통한 거, 깨서를 통한 거, 특수어휘를 통한 거.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깨와 특수어휘 때문에 실현된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따로 열심히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윤아, 할아버지께 물 좀 갖다 드려라. 자, 봅시다. 그 기억은 종결어미 라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채윤을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어의 높임 표현 안에는 낮춤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춤법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상대 높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높임이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다 배우겠죠? 하십시오체, 그다음에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하게체, 헤라체, 해체는 상대를 낮추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대 높임 안에는 낮춤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씁니다, 쓰십시오, 이 두 개는 높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다, 어라, 이건 낮춤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드려라, 헤라체를 통해서 상대의 체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기억은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채윤아, 내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네가 할아버지께 물 좀 갖다 드려라. 이 드리다, 아니 깨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문장의 부사어기 때문에 당연히 객체 높임이 맞는 게 되겠죠. 자, 3번 니은은 여기 분석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이 드리다 있죠. 이 드리다도 할아버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드리다도 객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려라 할 때 라, 이거는 뭡니까? 채윤이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 높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아예 문장부터 분석해보고 갈게요.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께서는 주체 높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도 높임인데 이 할머니를 이게 뭡니까? 목적어죠. 이 모시고는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가자고 말씀. 말씀은 누구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높아진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주체 높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할 때 이 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 되는 거고, 습니다는 선생님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 높임이 되겠죠. 자, 니은은 특수어의 말씀을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할머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서술의 주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니은은 종결음이 습니다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겠다. 맞죠? 상대 높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음이 시를 활용하여 모시고 이거 시 아니네요. 하셨습니다의 시가 시네요. 그래서 선어음이 시를 활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자, 깨서 그다음에 깨서랑 시 이 두 개가 다 부모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전에 이 말씀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놀랍게도 말씀 첫 번째 의미 말의 높임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말의 낮춤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높임말과 낮춤말이 다 들어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선생님 말씀을 높이는 거죠. 이건 높임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누가 말한 거냐면 내가 말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말씀은 나의 말을 낮추어서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낮춤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높임말이죠. 근데 제가 저번에 선생님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할 때 그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부모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할 때 그 말씀이 있죠.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낮춤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낚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사악하게 내는 내신 선생님들 없길 바라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 풀이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